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강 인원이 두 자리 숫자로 돼 있는데, 그래서 수강 인원의 첫 번째 숫자가 1로 돼 있으면 5만원을 지급하겠대요. 5만원을. 5만원을 따옴표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이면 5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써있대요. 그리고 3이면 55,000원 오늘 표시하래요. 그런데 추수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지금요, 여기 지금 37명이니까 3이잖아요. 3. 그럼 55,000원으로 가야 되겠죠? 40명대 50명대는 없나봐요. 100명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정원이 39명으로 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명 오면 어떻게 돼? 9명 오면 앞자리가 9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40명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7명 오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7명은 10으로 나누면 0이죠? 21명 오면 10으로 나누면 2죠? 30명, 30 몇 명 나오면 10으로 나누면 3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추수함수가 나왔잖아요. 추수함수는 뭐냐면은 어떤 값을 정해요. 그리고 그 값이 1일 경우가 있을 테고, 2일 경우가 있을 테고, 3일 경우가 있을 테고, 쭉 해서 254일 경우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으신가요? 1, 2, 3, 4, 5 다섯 개를 정해놓고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고르세요. 이거지 뭐. 그럼 3 그럼 세 번째 거고, 2 그럼 두 번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강인원의 첫 번째 숫자가 이거지.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어떻게 하라고? 5만원. 2일 경우는 얼마? 52,000원. 3일 경우는 얼마? 55,000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명이니까 3이잖아요. 55,000원 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수강인원의 첫 번째 숫자를 어떻게 자르느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강인원의 한 개를 자르면 되잖아요. 수강인원이 37이니까 앞에를 자르면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강인원은 뭔데? 지 다섯 번째 셀이잖아요. 지 다섯 번째 셀. 이거를 엑셀화하는 과정을 쭉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저도 연습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거니까 문법을 설명드리는 거고, 저도 문법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되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이 5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254까지 밖에 안 나와. 시험을 봤는데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4등이면 5등이면 6등이면 하는데 1000명이 시험 봤어. 그럼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 254등까지는 되는데. 그럼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이 50만 명이 봤어. 그럼 50만 명은 추수함수로 쓸 수가 없죠. 다른 거를 써야 되겠지. 예.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제는 강사료를 여기다 여러분이 요대로 쓰시면 답이 나올 거라.
아직 안 써봤어요 저도요. 이걸 안 써봤는데 여기다가 이게 쓰면은 예 제대로 됐네. 이때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돼요. 5만원 맞네요. 예, 맞게 잘 들어갔대요. 요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책에서는 이거를 컴마는 빼줘야 돼요. 대신에 52,000원에 이 컴마 찍히면 안 돼. 그럼 52하고 000으로 분리가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52,0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두 번 들어갔구나. 여기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세일 서식 자체가 지금 쉼표 스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쉼표 스타일로. 근데 쉼표 스타일이 아니라 얘가 일반으로 돼 있으면 안 나오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얘는 메모장에 제가 써놓은 얘는 셀 서식 상관없이 문자로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 처리해 버리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고, 조금 전에는 그냥 숫자로만 처리했으니까 셀 서식을 바꾸기 전에는 5만, 52,000, 55,000원만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다 컴마 찍으면 안 돼요. 컴마 찍으면 50에 000, 52에 000, 55에 000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000이 빵이잖아. 뭐 안 되지. 예. 여기는 쉼표 스타일이 찍혔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인기 강좌를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얘를 자동 채우기 하시면 보시다시피 얘 위쪽이 굵은 줄이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하면 굵은 줄이 막 낀단 말이야. 그럴 때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셔서 서식을 빼고 채워라 그러면 돼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서식에 물려서 선이 복구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 수강 인원이 30명이면 별표를 집어넣으래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거든요. 자, 문제를 여기다 써볼까요? 인기 강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인기 강좌. 인기 강좌 어떻게 하냐면, 수강 인원이 30명 이상이면 별표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러면 여기에 별표가 있어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일단 처리하라는 거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f 함수니까 는 if 조건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조건을 물어봐서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하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하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논리니까. 그럼 여기서 조건식이라는 말은 수강 인원이 3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식이고, 참이라고 하면 별표를 찍으라고 하는 게 참이고, 거짓은 공백으로 처리하는 게 거짓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수강 인원이 크거나 같다 30. 그 다음에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고가 공백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강 인원은 어디다? 지의 5번째 셀이니까 얘를 지의 5으로 쓰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항상 문법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30명 이상이니까 될 테고요. 나머지 선이 깨져버렸죠? 또 뭐 한다? 여기 가서 서식 없이 채우게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는 않고요. 쉬운 유형인데 이거를 또 막 응용을 하면 또 어렵게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최대값 구하는 거는 최대값 구하는 거는 는 맥스
맥시멈 밸류죠. 그렇죠? 그래서 수강 인원을 블럭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몇 명 하고 나오겠지. 평균은 에버레이지죠. 는 AVERAG 에버레이지 수강 인원 블럭 잡으면 되죠. 공예 강좌가 아니라 공예 강좌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그렇죠? 그럼 이 중에 공예란 글자가 몇 번 들어가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카운트 if를 쓰는 거죠. 카운트 if. 여기다가 는 카운트 if 범위는 공예인지 아닌지가 범위고, 컴마 공예라는 항목을 클릭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건 따옴표 안에다가 공예라고 쓰는 게 가장 좋다. 답은 우리 책의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사명. 펠트 인형에 해당하는 강사명을 찾아라 이거죠. 펠트 인형에 해당하는 강사명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주희 강사는 무슨 강의를 하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주희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강좌명을 찾는 거죠. 이거는 VLOOKUP이 아니에요. VLOOKUP은 앞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오른쪽 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왼쪽 거를 찾아라. 이거는 인덱스 매치를 써야 돼요. 인덱스 매치. 인덱스라는 함수하고 매치라는 함수를 섞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IT크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꼭 같이 나와요. VLOOKUP 지금까지 빠진 적이 제가 한 10년 분석했는데요. 1교시, 2교시, 3교시 매번 나오다가 몇 년도인가 1교시 안 나왔었어요. 2교시, 3교시는 나왔는데 역사 이래 한 번 빠졌었어요. 근데 인덱스 매치는 VLOOKUP이 6번 문제, 인덱스 매치가 5번 문제. 제가 IT 강의를 하는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하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잖아요. 머릿속에 박혀버리잖아. 그럼 왜 시험에 낼까? 중요하니까. 자격증은 죽어라고 이걸 땄는데 직장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먹어. 그럼 무슨 자격증의 의미가 있겠냐고.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실무적인 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IT크라는 자격증, DIAT라는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패턴이 조금 다 달라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서 인쇄까지 해서 제출해야 돼. 시험이 3시간 반이야.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3가지 과목을 3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긴 시간도 아니고. 산업기사잖아, 산업기사. 자격이,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이 있어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산업기사니까는. 커말이나 ITQ는 학력, 경력, 성별 이거에 전혀 상관없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고. 커말은 40분. ITQ는 60분. 양이 많아서 60분. 커말은 입력을 하는 걸 해주지 않고 입력을 해준 거를, 입력받은 거를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는 시간 혜택이 돼서 40분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VLOOKUP이라는 이 함수는 반드시 아셔야 될 함수 중에 하나예요. 누가 펠트 인형이, 여기 펠트 인형이 있잖아요. 그 펠트 인형서부터 강사명까지, 그리고 강좌명에 해당하는 강사명이 두 번째 거니까 2. 강좌명이 첫 번째고 강사명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반드시 정확히 일치. false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우리 책에는 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여기가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되어 있거든요. 절대 참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절대 참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얘를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할 거를 생각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면 알아서 계산이 돼서 끝나거든. 아까처럼 강사료를 아래로 쭉 자동 채우기 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참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책에서는 절대 참조를 했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함수 문제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실 게 차트예요. 차트가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엑셀 자격증에도 차트가 나오고 파워포인트 자격증에도 차트가 나오고 MS 워드나 아래 한글 문서 작성할 때도 차트가 시험에 꼭 나와요. 차트는 ITQ 자격증도 나오고 워드 프로스 자격증에도 나오고 커말 자격증에도 나오고 파워포인트 자격증에도 나오고 어느 자격증이든 간에 차트는 항상 나온다. 그 얘기는 중요하다. 왜? 차트라는 거는 지금 데이터를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샘플을 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숫자가 되게 많아요. 자, 샘플을 열어놓고 한번 볼까요? 8장에 있는 차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서부터 세종시까지 돼 있는데 인구수가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인구하고 면적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숫자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고 어디가 많고 적고 이게 딱 눈에 잡힙니까? 그거를 한눈에 촥 스캔하시는 분이 있어요.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은요 어디가 제일 많네, 어디가 어디보다 엄청 많네, 어디는 진짜 작다, 이게 착 들어오나 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야 돼. 그래프를 요렇게 만들 거야. 밑에 거는 아니에요. 왜? 행정구역은요 글자야, 글자. 25란 숫자가 아니고 25, 9라는 글자거든. 얘는 15구 1군이고. 서울시는 자치구가 25개가 있고 부산은 자치구가 15개, 군이 하나 있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종시는 세종시 자체 하나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잖아요. 그게 얘는 아니고 인구수만 갖고 할 거냐 면적만 갖고 하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만 갖고 할 거냐 아니면 다 할 거냐 이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트는 대상 영역을 반드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눌러준다. 이 차트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차트 중에 이제 하나 고르겠지. 막대 그래프냐 꺾은 선 그래프냐 원형 그래프냐 뭐 여기 방사형 그래프냐 그 투망 던진 것처럼. 근데 이거는 지금 숫자 차이가 어때요? 서울시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삐죽삐죽 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을 봤다 이거야. 근데 세 과목을 골고루 잘 봤느냐 편차가 심하냐 이걸 볼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이 방사형 차트 이거고 일반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을 화살표 누르면 첫 번째가 묶음 가로예요. 묶음. 얘를 눌러주면 돼. 그럼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블럭을 인구수만 잡는 게 아니라 면적까지 항목, 시도 이름하고 인구수 면적까지 해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누를 거예요. 차트 2차원 세로 막대.
자,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얘는 면적이야. 지금 여기 첫 번째가 인구수고 두 번째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인구수가 파란색이고 면적이 주황색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인구수는 9,700이고 여기는 430만이야. 부산은 3,400이고 148만이고 저쪽에 가면 세종시는 336이야. 세종시도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인구수는 더 안 보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보면 못해도 빵점, 잘해봤자 100점이니까 편차가 100점쯤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이런 차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이 제일 높네, 세종이 제일 작네,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지. 요 숫자를 보는 것보단 막대기의 높이나 면적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는 워크시트 속에 들어있는 숫자 데이터를 막대나 선이나 도형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윗사람한테 보고서로 제출하려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고 현저히 예측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나오면 걔는 면적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예측을 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1900년도,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10년씩 변하면서 인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막대로 나오면 예측은 가능하지. 몇 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큼 변할 거다.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1000만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 차트는 원래 있는 워크시트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시가 336이 아니라 5,000 그러면 어떻게 돼? 5,000 이거 올라올 수 있어. 너무 작아서 안 올라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세종시 면적이 12만 9천이 아니라 500만 그러면 쭉 올라온단 말이야. 알아서 올라온다고. 연동이 되는 거지. 연동이 된다고 지금. 자, 책에서는 범위를 선택하고 삽입에 가서 차트 유형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꺾은 선을 썼어요. 우리도 꺾은 선 바꾸자고.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저 상단에 차트 도구가 두 가지가 떠요. 메뉴가 2010까지는 3개 메뉴가 떴는데 그 중에 하나 메뉴가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로 다 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메뉴를 단축시켰어.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로. 이 디자인이라는 메뉴 가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요. 여기 가서 꺾은 선을 넣어주면 돼요. 꺾은 선은 항상 4번째 거라 하세요. 꺾은 선은 4번째 거 하세요. 표식이라고 하는 거, 마디점이 있는 거.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하라 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파란 인구수는 숫자가 작아서 바닥에 있는 것 뿐이고, 이 높이를, 차트의 높이를 좀 높여주면 그나마 좀 잘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없는 차트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왼쪽의 숫자도 아까 차트 종류가 막대 그래프로 했을 때는 이 숫자가 아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죠.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높아지면 여기 있는 숫자의 값도 변하고요. 높이가 낮으면 이 숫자도 바뀌어요. 알아서.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기도 참 이상하고, 이 꺾은 선, 4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어색해. 왜냐면 인구수가 너무 작아서
면적에 비해서, 그렇죠?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가 작아서 참 보여드리기가 민망해. 쟤들은 뭐야? 인구수는 다 바닥인데 몇 명이라는 거야? 빵명이라는 거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왼쪽의 숫자는 면적을 보고, 아니 인구를 보고, 이 면적은 오른쪽에다 다시 값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기를 우리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글자가 적혀있는 항목축과 숫자가 적혀있는 값축이 있는데, 기본 값축이 있고 보조 값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바꿀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책에선 크기를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죠. 크기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높낮이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라고. 종류를 바꿔볼 건데요. 종류를 바꿀 때는 차트 영역이라고 불리는 차트 영역, 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차트를 세로 막대로 하겠다, 또는 여기 뭐 3차원으로 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원형으로 하겠다 그럼 원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얘를 방사형으로 보겠다 그럼 방사형도 되고. 근데 방사형은 정사각형처럼 돼 있어야 잘 보여요. 너무 넓으면 또 안 보이고. 자, 하여튼 방사형이랑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뭐 표면형이라는 거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주식형은 안 돼요. 주식형은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 거래량, 가장 높은 값,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고가, 저가, 종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데이터가 2개밖에 없잖아요. 인구, 면적 2개밖에 없고 글자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식형으로는 못 만들지. 분산형도 있어요. 분산형. 얼마나 데이터가 흩어져 있느냐, 몰려 있느냐. 근데 이건 분산형으로 보기도 참 애매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세로 막대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인구와 면적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면적이 넓은 거,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까 인구수가 아예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라는 애를 선택을 하고 얘만 종류를 바꿔보자. 그럼 여기 밑에 달라졌어요. 바꾸고 싶은 계열이니까 안 보이는 거 굳이 선택하지 말고 보이는 애를 선택하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아하, 면적하고 인구수를 달리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꺾은 선을 가겠다. 꺾은 선, 네 번째 거로. 그런데 얘는 보조축으로 가겠다. 보조축.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왼쪽의 숫자는 인구수로 변했고, 꺾은 선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고요. 업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지울 거예요. 지울 때 여기는 지금 그림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림 영역을 지우는 게 아니라 차트 영역, 전체 영역이 있죠.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해 가서 책대로 두 번째 있는 꺾은 선을 선택할 거예요. 꺾은 선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꺾은 선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꺾은 선으로 둘 다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파란색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선택해서 얘를 오른쪽에다가 숫자 값을 넣어줘 가지고 여기다 따로 보여주겠다.
오른쪽 숫자를 보게끔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차트 종료를 변경하는데 얘를 그냥 오른쪽 인구수를 보조축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둘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왼쪽의 숫자하고 오른쪽 숫자가 다른 거예요. 주황색은 왼쪽 숫자를 보는 거고 파란색은 오른쪽 숫자를 보라는 거죠. 이러면 또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인구수 파란 거를 선택해 가지고 차트 종류를 인구수를 세로 막대로 바꿔버려야 보는 것도 수월하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을 뭐로 볼 거냐, 면적으로 볼 거냐, 인구로 볼 거냐. 그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면적이 왼쪽 걸 보라는 거고 인구수는 오른쪽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 서울시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꺾은선도 있고 막대도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면적이라는 예고 요거고 요거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요 막대 그래프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인구수가 막대 그래프인데 요 왼쪽을 보라는 숫자고 면적은 어디 있어요? 면적 꺾은 선 그래프가 얘니까 얘가 여기를 보라는 얘기죠. 뭐를 보고? 범례를 보고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수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죠. 왜? 차트 순서가 인구수가 앞에 있었으니까. 규정은 아니지만 이건 여러분들 보시기 나름이니까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이제 제목 선택해서 제목 고쳐주고 우리 책 제목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제목이 없네? 차트 제목이로만 써있네. 예. 이따가 하면 되고 예. 이걸 한 번 더 해볼 거니까는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트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건데 첫 번째 차트의 대상을 반드시 블럭을 설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하면 차트가 안 만들어집니다. 자, 블럭을 먼저 잡고 삽입에 가서 차트를 가야 되는데 어떤 차트로 갈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아직 안 배워서 피벗 차트로 갈 일은 않고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배우면서 갈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형이냐 막대 그래프냐 꺾어선 그래프냐 어떤 거냐 이거지. 원형 그래프냐. 근데 원형 그래프는요 이렇게 인구수만 되거나 면적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인구수 면적은 한꺼번에 안 돼요.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인구수하고 면적만 한다든지 그럼 여기 있는 건 못 하는 거지. 하나의 계열만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계열만 갖고. 원형 그래프는 원형 그래프도 이제 2차원 3차원이 있고요. 막대 그래프도 2차원 3차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책대로 간다면 꺾은선 그래프 가서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선. 표식이 없으면 어디서 마디가 끝나는지 몰라서 표식 있는 걸 꼭 가는 게 편해요. 얘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엑셀 화면 중앙에 차트가 딱 그려집니다. 그럼 보시는 이 전체 화면을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얘를 끌고 이렇게 위치를 어느 정도 놓으시고 크기도 좀 조정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라는 데를 갖다 대면 거기가 차트 제목입니다 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 파란색이 인구수고 주황색이 면적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있는 아랫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면 뭐라고 뜬다?
범례. 그리고 인구수란 글자에다 갖다 대면 범례인데 인구수란 계열을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면적이란 글자에다 갖다 대면 여기가 범례인데 면적이란 계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있어요. 왼쪽에 숫자. 왼쪽에 숫자를 가면 여기가 갑축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로 세로까지 표현해줘요. 세로 갑축입니다라고. 아래쪽에 시도 명칭이 있잖아요. 시도 명칭에다 갖다 대면 여기는 가로 항목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로 세로는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 그리고 실제 차트가 보이는 영역,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로에 선들이 보이죠? 눈금선이라 그래요. 주눈금선, 보조눈금선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어디에 갖다 놓고 두들길, 더블 클릭할 거냐? 오른쪽에 뭐가 나타나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제목을 꾸미는 서식 대화 상자가 오른쪽에 떠요. 그리고 이게 채우기 쪽으로 가는 건지 테두리 쪽을 꾸밀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림자나 이런 영역을 꾸미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 안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에 관련된 서식이 뜨는데, 자, 아까는 차트 제목을 클릭했었죠? 그림 영역을 클릭했었죠? 그럼 알아서 메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메뉴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 그림 영역을 보고 나면 초보자들은 얘를 닫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 따로 뜨거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 메뉴가 또 바뀌어요 안에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초보자들은 되게 복잡해요 이게요.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예전에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지금은 그룹별로 나눠놨어요. 예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보였는데 이제는 채우는 쪽인지 아니면 테두리 선 쪽인지 아니면 이거 효과를 내기 위한 그림자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크기 속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글자를 어떻게 또 꾸밀 건지 이것도 또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갑축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예요. 축 옵션이 네 가지로 가 있거든. 원래는 이대로 두고 다른 거 하면 알아서 바뀐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서식이니까 꾸미는 거잖아요. 제목, 글자는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쓸 거란 말이야. 인구 및 면적이라고 여기다 쓸 거란 말이야. 인구 및 면적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글자에 관한 거는 홈에서만 합니다. 글꼴 크기는 홈에서만 해요. 글자에 관한 거, 글꼴을 바꿔라, 크기를 바꿔라 하는 건 다 어디서 한다? 홈 탭에서만 하는 겁니다. 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꾸미는 거는 오른쪽에는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나는 단색으로 채울 거다. 아니면 여기다 색깔을 바꿀 거다.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바꿀 거다. 아니면 아까처럼 뭐 짙은 색으로 바꿀 거다. 이때 투명도를 나는 어떻게 할 거다. 투명도를 0으로 하면 까맣게 되는데 투명도를 한 50을 주면 반 정도 까매지는 거죠.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 선이 필요하니까 테두리에 가서 실선을 넣겠다. 실선. 아니면 자동으로 가서 화살표 색 이걸 눌러가지고 나는 노란색으로 테두리 선을 두르겠다. 노란색에도 두께를 난 두껍게 할겠다.
노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갔네요. 자, 노란색을 가는데 노란색의 두께를 나는 더 두껍게 하겠다, 얇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선의 종류를 나는 굵은 선으로 할 거다, 실선으로 할 거냐, 두 줄로 갈 거냐, 아니면 파선으로 갈 거냐, 점선으로 갈 거냐, 실선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 글자 색깔은 여기서 꾸미면 돼요.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 글자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거는 홈 탭에 가서 글꼴 크기, 색상 채우는 것도 가능해요. 채우는 것도 가능한데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근데 그걸 세밀하게 채우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채우기에 있는 투명도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정도,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고. 제목이니까 요 정도 꾸미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제목을 텍스트 옵션에 가면은요, 여기 보면 텍스트 상자 쪽에 얘를 세로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세로. 얘를 가로로 하니까 가로가 되는 거죠, 지금요. 이것도 꾸밀 수가 있어요. 물론 얘를 세로로 놓고 제목을 쓰는 사람 없겠지. 이게 뭐야, 이게 흉해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로를 쓰는데, 여기. 인구수, 여기 면적이잖아요, 면적. 이 면적에도 제목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그 제목은 어디 있냐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그러면 얘는 축이란 말이에요. 축. 가로축, 세로축이잖아요. 축 제목을 달아주는 거지. 요 화살표를 가져가 보면 여기에 뭐라고 딱 뜰 거라고. 여기 가서 축 제목에 가면 이렇게 가로축은 여기 있는 시도고 세로축이잖아요. 세로축 이렇게 들어가지. 근데 얘가 지금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잖아.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똑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서 얘를 세로 쓰기로 하면 세로가 되지. 이렇게, 그렇죠? 세로로 해야지. 이걸 가로로 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옆으로. 축 제목이 세 글자인데 이거를 만약에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자치시 여기다 다 쓰려고 그러면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라는 글자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길어지잖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두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글자를 세로로 놔야지. 세로 이렇게 놔야 공간을 좀 덜 차지하지. 이렇게 가로보다는 이거는 좀 불편해 보여.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 선이 살짝 있긴 있죠. 차트 전체 테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테두리를 둥글게 할 수도 있어요. 차트 옵션에 가보면 여기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라고 저 아래쪽에 가면 있어요.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둥글게 돼요. 여기가 둥글게 되거든. 직각으로 깎이지 않고 여기를 둥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검정색으로 집어넣으면 확연히 나타나죠? 두께도 좀 두툼하게 하면 보세요. 여기 둥근 게 이렇게 선이 그려가 있는 게 나타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런 효과를 줘가지고 그림자를 좀 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도 우리가 이런 거를 만났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인구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숫자가 작다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수가 먼저 있으니까 인구수를 왼쪽의 숫자에 맞추고, 왼쪽의 숫자를 인구수에 맞추고 면적은 오른쪽에다 별도로 숫자를 줘서 거기다 따라가게 해버리자. 그러니까는 이 면적이라는 걸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해 가지고 얘를 면적을 예를 들어서 뭐 세로막대로 바꾸자. 세로막대로. 그리고 얘를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으로 넘기자. 오른쪽으로 보조축을 만들어서 여기다 숫자를 따로 만들어서 축을 하나 더 만들자 이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인구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수가 왼쪽에 숫자를 보는 거고 오른쪽 숫자가 면적인데 이게 좌우가 바뀌었네. 그렇죠? 이게 뭐 바뀐 것 같아 지금. 인구수가 앞에 있는 거고 면적이 뒤에 있는 건데 이게 좌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주황색은 면적이니까 오른쪽 거를 보면 되고, 인구수는 꺾은선 그래프니까 왼쪽의 숫자를 보면 숫자의 단위가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죠. (152쪽에) 보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서는 이거 그래프를 이 면적을 갖고 하겠다 그럼 면적에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계열 서식을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주황색이라고 하는 면적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생긴다고. 이렇게 예전 버전에서는 얘가 이렇게 뜨지 않고 얘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썼어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떴었어. 근데 지금은 오른쪽 벽에 붙어서 나오는 것 뿐이고, 예전엔 얘가 공중에 떠 있었다고. 그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여기서도 보조축으로 가라 그럼 보조축으로 가요. 축만 간 거잖아. 그래프는 아직 안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를 바꿔도 되죠. 여기서 막대로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됐네. 제대로 됐어. 인구수는 왼쪽에 있는 숫자고 면적은 오른쪽의 숫자고. 이 범례의 위치를 보면서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아까는 뭐가 틀어졌었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면적이죠. 근데 면적이 너무 촘촘히 들어갔어. 제가 이렇게 높이를 좀 낮추면은 1000단위, 100단위로 가는데, 100만 단위로 가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100만 단위로 가고 싶어. 0,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최대가 얼마예요? 430만이죠? 그게 500만까지 간 거지. 그 다음에 인구수는 가장 많은 게 9736이잖아. 근데 왜 12000까지 나왔어? 많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왼쪽의 숫자 갑축과 오른쪽의 숫자 갑축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끄트머리 채우기 옆에 가면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 그래프에 있는 이 숫자 이걸 고칠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놓는 바람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게 10,000도 안 되는데 12,000까지 숫자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라? 10,000. 그리고 엔터를 치면 10,000까지 나와. 아까는 12,000원이 나왔었는데 지금 10,000까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눈금이 축 옵션이 여기 보면은 1000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1000단위 너무 촘촘해.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로? 2000으로 바꿔.
보조눈금은 안 써요. 우리 보조눈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주눈금을 2000으로 바꿔놓고 엔터를 치거나 다른 데를 누르면 아까는 1000단위 가던 게 이제 2000단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오른쪽에 숫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다른 거 꾸미다가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넷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축소식 대화상자를 닫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여기부터 나와. 요거죠. 요거. 축 옵션이라고 하는 것에 축 옵션을 본 건데 5.0 요거 5.0 곱하기 10의 6개 동글뱅이가 몇 개? 5.0이니까 동글뱅이 6개니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어디까지 간 거예요? 500만까지 간 거네. 500만까지 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00만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바꾸면 면적이 중간밖에 안 왔죠 지금요. 여기가 면적이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 430만인데 이거를 제가 최대값을 얼마로 바꿨냐면 여기 어디 갔어? 이 숫자 축 옵션을 제가 최대값을 1000만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1000만원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면적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설정해 줄 거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다시 설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 값을 고치면 수동이고 수동으로 바꾼 거를 다시 설정을 누르면 다시 자동으로 가고. 주 단위는 100만 단위로 가겠다. 주 단위는 뭐냐면 눈금과 눈금 사이가 주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는 숫자만 적혀있지 눈금은 왼쪽 눈금입니다. 여기 눈금선 있잖아요. 이 눈금선 여기 이 눈금선은 어디 거다? 왼쪽 거예요. 왼쪽 거. 기본 축 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눈금선이 없어요. 요 왼쪽에 있는 눈금선이라고. 그러면 보조 눈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4000 다음에 6000이잖아요. 2000 단위로 갔잖아. 그 사이를 200, 400 단위로 가겠다는 얘기지. 2000, 2400, 2800, 3200, 3600, 4000 이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400 단위로. 그래서 여기에 작은 눈금선이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 눈금선만 쓰지 보조 눈금선은 안 써요. 시험에서. 예. 그래서 보조 눈금선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면적을 4000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면적을 4000이 아니라 여기 얼마로 바꿔볼까? 인구수를 그 4000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표시 단위 축 옵션에 가서 어디 갔어? 잠깐만요. 표시 단위 밑에 표시 형식 아니고 이거는 이제 셀 서식이고 레이블 눈금 주눈금은 바깥쪽 교차 보조 눈금은 안쪽 이렇게 보조 눈금도 나타나요. 여기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여기
여기 지금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주눈금선이고, 요 사이에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거 이게 보조눈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눈금선만 보이는 거고, 보조눈금선 보이게 하면 너무 정신없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 뿐이지. 여기 눈금에 가서 주눈금을 교차할 거냐, 안쪽에 넣을 거냐, 바깥쪽에 넣을 거냐, 교차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숫자를 보면 7자리 숫자 아닙니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하고 7자리 숫자가 왔잖아요. 그럼 이거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으로 바꾸면 100,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만. 100만으로 가면 더 쉽지. 1, 2, 3, 4가 100만이니까. 근데 100만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얘를 똑바로 펴야 되잖아. 그럼 여기 텍스트 옵션에 가서 이 글자를 요거를 어떻게 해라? 가로. 100만이 왔지. 요런 것들이 헷갈려. 요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지. 뭐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인구수 숫자가 0에서부터 만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축값을 제가 5천을 걸어요. 5천을 걸면 이렇게 돼요. 5천보다 작으면 내려가고 5천보다 높으면 올라가요. 여기 좀 보기 싫게 됐다. 꺾은 선 때문에 좀 보기 싫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에이, 망했다. 다시 제가 보기 싫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를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 제가 축값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고쳐볼게요. 200만원으로 이렇게 된다고. 200만이 넘어가면 올라가고 200만이 안되면 내려가게끔 커트라인 숫자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500점 만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400점 커트라인을 걸으면 400점보다 높으면 위로 올라가고 400점 안되면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차트가. 그 위에 올라온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 왜? 값의 차이가 서로 다르잖아. 이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는 좀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책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면적을 보조축으로 보냈고, 이거를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인구는 왼쪽 숫자를 보고 면적은 오른쪽 숫자를 보고, 예, 이렇게 이제 꾸미고 있는 것 뿐이고, 이 차트가 별로 안 이뻐. 그럼 여기서 고르시면 돼. 여기에서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 이렇게 여기 있는 범례가 올라가도 좋잖아. 올라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릿하게 볼 수도 있고, 이건 검정색 바탕에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고, 요 서식에 가시면 여기서도 뭔가를 꾸밀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꾸미면 되게 바뀌지.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이렇게 잘 안 하지. 정신없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예. 우리 책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교재 153쪽에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 두 가지가 있는데, 서식은 꾸미는 기능이고 디자인은 모양을 말하는 건데, 약간 서식과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예. 여기 보면 색 변경이라고 있어요. 색 변경. 아까는 제가 스타일을 갖고 선택했잖아요. 스타일을 갖고 선택했는데, 색 변경에 가보면 색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단색. 근데 계열이 다르면 단색으로 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색상을 서로 다르게 해줘야 돼. 색상을 서로 다르게. 네, 색상을 서로 다르게 해줘야. 근데 다르게 했는데도 왜 안 다르? 여기 요런 거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잖아. 이렇게.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난 막대 그래프는 파랗게 하고 싶고 꺾은 선은 빨갛게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고르려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세요.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 계열 서식이 뜨거든. 그때 페인트 통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여기에서 파란색, 그럼 파란색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그 다음에 꺾은 선을 클릭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들어가면 또 이 채우기 여기 선의 선의 색깔을 빨간 거로 가면 되지. 빨간 거로. 근데 표식도 있어요. 표식. 여기 보면 중간에 마디가 있었잖아요. 마디가. 이게 공교롭게 요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이 맞닿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이 축 옵션을 제가 1000만원으로 바꾸면 약간 달라지죠,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준 거지, 이렇게. 아까는 계속 매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꺾은 선의 표식이, 이 표식 있잖아, 표식. 이 표식의 색깔이 파란색 따라가니까 안 돼. 그럼 노란색으로 바꾸면 노랗게 바뀌겠지. 표식이 어디 있는지, 선은 어디에 있는지, 채우는 건 어디 있는지, 여기에서 페인트 통이 주로 색깔에 관련된 기능이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는 애, 그래프처럼 보이는 애가 이제 뭐 보조축이냐 기본축이냐 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파란 막대 그래프는 인구수고 빨간색 꺾은 선은 면적이고 색깔이 좀 촌스럽지만 달리 해놨단 말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숫자를 이거를 12,000이 아니라 만으로 가게끔 하면, 만으로 가게 했잖아요 지금요. 만으로 가게 하니까 더 여기가 잘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모양새는 우리가 꾸미기 나름이에요. 우리 책에선 155쪽에 보면 색깔을 녹색 계열로 넣네요. 녹색 계열로. 여기 색 변경을 이렇게 직접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녹색 계열로 가고 뭐 이렇게 꾸몄는데, 저희는 좀 촌스럽더라도 직접 색깔을 넣어본 거야. 걔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화 서식 대화 상자가 뜨니까 거기서 색상이나 이걸 바꿀 수가 있고. 예. 자, 보세요. 인천시가 유난히 좀 많아 보여요.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인천시가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인구만 파란색이 아니라 얘를 녹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 요소 하나만. 자, 보세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가 다 선택이 돼요. 이때 인천시를 다시 선택하면 인천시 요소만 선택됩니다.
그렇죠? 선택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페인트통에 가서 얘만 색깔을 녹색으로 바꿔주면 얘만 녹색이 돼요. 인천은 왜 녹색이 됐어? 아, 저번에 뭐 녹색 관련 상 받았어. 그래서 녹색이라고 칠했어. 변명 아닌 변명을 대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를 갖다 대면 아, 인코스는 9736이구나 하고 알려주는데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보여? 안 보이잖아. 이게 엑셀 파일로 존재하니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값이 보이는 거지 인쇄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레이블이라 그래. 레이블.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얘를 바깥쪽 끝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안쪽 끝에 가운데. 그런데 보시면 바깥쪽 끝에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에도 나타나고 꺾은 선에도 나타나고 축에 가깝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대 그래프 아래쪽에 값이 보이고 꺾은 선 그래프 표식 옆에 있죠. 안쪽 끝에 가운데. 얘가 지금 계열이 다르잖아요. 아, 요 모양이 다르잖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따로따로 했잖아요. 둘 다 막대 그래프 같으면 여기서 통일을 시키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막대 그래프는 위에 나타나면 좋겠고 꺾은 선 그래프는 마디 오른쪽에 나오면 좋겠어. 그럼 꺾은 선 그래프 선택하고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레이블을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꺾은 선 그래프 선택해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 레이블에 가서 어디? 오른쪽에. 오른쪽에. 원래는 차트 요소 추가가 레이블이 없었어. 그래서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레이블을 없음으로 바꾸면 다 빠져요. 근데 아까처럼 인천시 막대 그래프 색깔만 바꾸듯이 부산시만 나는 여기다 값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부산시 선택하면 인구수가 다 선택되고 다시 부산시를 선택하면 부산시 인구만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때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러면 여기만 값이 들어가는 거지.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레이블을 표시해주면 다 나오는 거고 다 나오는 거고 꺾은 선 그래프 계열을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에 가서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모든 계열이 다 나오는 거고 특정 계열의 특정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특정 요소 얘만 선택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거기에만 레이블 값이 나온다. 근데 꺾은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대 그래프랑 죄다 겹쳐가지고 그렇죠. 겹치잖아요. 지금요. 겹치니까 값을 보여주기가 참 불편하네. 예. 값이 나타나는데 이 값도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뺐어요? 보세요. 클릭했죠? 값을 클릭했죠? 얘를 다시 클릭해요. 그리고 얘를 밖으로 빼내면 밖으로 이렇게 안내선이 가요. 이걸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것도 보기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 글자가 작으면 어떻게 해라? 홈탭에 가서 글자를 크게 하면 되지. 글자의 크기나 이거는 다 홈에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크게 하면
글자 색깔을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면 빨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예, 글자 크기, 글자 색깔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소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한 달 걸릴 거예요, 차트가. 너무 내용이 방범위해서. 근데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자, 왼쪽에는 인구 쓰고 오른쪽에는 면적이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를 추가할 건데, 축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달아서 여기는 인구수,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차트 제목에, 축 제목에 가서 오른쪽, 지금 보조값축이죠. 이 보조값축이잖아요. 보조값축. 차트 제목, 축 제목을 가서 보조세로. 근데 보조세로가 왜 위에 떠 있대? 여기다가는 면적. 근데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회전돼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 옵션에 가서,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에 가서 얘를 가로하면 안 되겠다. 세로야 보기 좋지. 글자 수가 짧으면 가로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두 글자든 세 글자든 공간을 차지하니까 세로로 맞춰주면 돼요. 세로형, 스택형도 있어요. 스택형. 세로는 뭐고 스택형은 뭐냐? 세로는 우리말이나 한자는 세로로 가고 영어는 가로로 가요. 회전돼서. 근데 스택형은 뭐냐면 예전엔 세로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영문자 숫자도 세로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숫자나 영어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면적 다음에 ABC 쓰면 ABC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ABC가 보세요.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이게 뭔데 지금 스택형. 이거를 세로로 쓰면, 영어는 가로로 써야지 세로로 쓰면 영어는 아니잖아.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스택형으로 바꿀 거냐. 근데 뭐 우리 보통 우리 영어 쓰면 상관없고, 근데 스택형하고 세로는요 글자가 좀 벌어져요. 스택형이 글자가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가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 인구수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인구수인지 면적인지 이걸 알려줘야만이 보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축 제목이라 그래요. 축 제목. 왼쪽에 있으면 기본축, 오른쪽에 있으면 보조축. 그 다음에 항목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있으면 기본축, 위에 있으면 보조축. 왜냐면 왼쪽 아래가 0이거든요. 왼쪽 아래가. 여기서 기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왼쪽 아래가. 예. 그래서 158페이지 10번째 나와 있는 설명처럼 인구수, 면적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인구수라고 쓸 건지 인구만 쓸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인구수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떠요. 축 서식이.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제목 서식을 가세요 라고 했는데, 마우스를 클릭했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1번이 셀 서식 대화상자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차트 쪽에서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와 관련된 서식이 뜨고, 오른쪽 누르면 제일 하단에 있는 서식 누르면 가는 거고,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도 뜨는 거고, 편하시게 쓰시면 돼요. 예, 특별히 룰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블 클릭하는 거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를 잠깐 멈췄다가 보는 거. 그냥 휙 지나다니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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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눈금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예, 여기 주 눈금선, 여기 축 제목, 여기는 갑축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 그런 거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160페이지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를 아직 안 했어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트 요소 추가해 가면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 범례를 포함할 거냐. 이 범례를 포함하면 요 위에는 범례는 없애도 되죠. 이렇게 범례가 들어갔잖아 밑에. 그럼 이 범례 위에 있는 범례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되고. 이렇게 숫자 값이 들어가야 정확한 숫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잠깐 쉬기 전에 요거 하나 볼게요. 제가 워크시트를 선택했어요. 워크시트를. 그리고 인쇄를 가잖아요. 인쇄를 가면은 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선택했잖아요.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가면은요. 차트만 인쇄돼요. 이게 가장 큰 차트잖아. 그러니까는 워크시트랑 차트를 같이 인쇄할 때는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간에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쇄를 하면 되고 이렇게 같이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은 차트를 선택해서 인쇄를 누르면 차트만 따로 인쇄가 되니까 얘가 아무리 작아도 보세요. 이 차트를 제가 작게 줄였어요. 이렇게 작게 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작으면 작은 대로 나오는 건데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크게 나와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판매월과 전월 대비까지 밑에 변동률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해 가서 막대 그래프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1월 판매 금액 2월 판매 금액은 그냥 써주면 되는데 전월 대비는 처음 1월달에 전월 대비는 전월달 지난 12월 거로 해서 차이가 나온 거고 2월달 거는 1월과 2월의 차이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월이 다음 달이 올라가면 플러스고 내려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일로 내려갔잖아요. 그냥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니까 얘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가 내려가면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전월 대비가 의미가 있을까? 아, 얼마나 내려갔는가? 그 의미는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어울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판매 금액이잖아요. 월별로. 그러면 겨울철에 제과점에 많이 팔리는 건지 하절기 때 많이 팔리는 건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과점이 빵이라서 제과점이 빵만 파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료수. 커피 전문점에서 냉음료 있잖아요. 아이스 커피냐 뜨거운 커피냐 이거 핫커피냐 할 때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 커피를 많이 시키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날씨가 대략 어느 정도다 내일 날씨가 어느 정도다 예측이 되면은 재고를 준비해 놔야죠. 얼음 재고를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빙기가 있으니까
매장에 그걸 갖고 계속 돌리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얼음을 별도로 주문해서 준비를 해놓고 냉동고에다 넣어놓고 한다든지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쓰는 게 거꾸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판매 금액을 차트를 바꿀 거예요. 꺾은선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죠. 지금요. 잠깐만. 지금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판매 금액만 여기 판매 금액만 꺾은 선으로 갈 거고 전월 대비는 뭐 그대로 둘까요? 그냥 그대로 보조축 세로축 안 하고 그냥 표식 있는 꺾은 선만 판매금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지금 비슷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그 편차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1년 360일 잘 되는 가게야. 여기 성한당 제과점은. 내려가니까 많이 내려가면 이게 보이는 거고 두껍게 보이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두껍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거는 차트로 참 애매하다. 데이터가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상관계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상관계수. 영어 점수 높은 사람이 수학 점수 높은지 안 높은지 상관 정도를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어 점수 좋은 애들이 영어 점수가 좋을 수도 있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니까. 그럼 반드시 그런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에 따라서 음료수 판매량은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상관계수가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보면 어떻게 차트를 가지고 봐야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차트는 그냥 우리가 꺾어선 그래프로 보고 뭐 막대 그래프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 교재도 좀 어색하게 돼 있어요. 이 자체를 우리가 꺾어선으로 다 보면 이걸 다 꺾은선으로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래쪽에 있는 꺾은선은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하고 서로 다르게 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또 헷갈리죠? 그래서 판매 금액은 뭐로? 꺾은선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로 가면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꺾은 선은 우리가 정신이 없던 건데 꺾은 선을 보면 딱 알지. 뭐야, 가격이 떨어졌다, 판매량이 떨어졌다, 판매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전월 대비라는 게 그거니까 꺾은 선만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팔렸다 덜 팔렸다는 알 수 있지. 162쪽에 아래 그림 설명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 본 거예요. 제목은 굳이 뭐 안 넣어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제목을 굳이 써야 돼?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를 여기다 연결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 클릭했죠? 차트 제목을 제가 안 쓰려고 클릭했어요. 수식 입력줄에다 놓고 클릭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는 하고 얘를 가리켜. 엔터 치면 돼요. 알아서 바뀌어. 여기가 성한당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면 얘도 알아서 바뀌어.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다 클릭했죠. 차트 제목란에다 클릭했죠. 수식 입력줄 fx 옆에 수식 입력줄에다 클릭하고 는 하고 제목 라인을 클릭하죠. 제목 셀을 엔터. 그러면 이 제목이 바뀌면 알아서 차트 제목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시트 제목이 바뀌면 차트 제목도 따라가요. 이게 수월하지. 다른 제목을 쓸 게 아니라 똑같이 제목을 써야 된다면 굳이 이거를 뭐 복사해서 붙이고 아니면 꾸역꾸역 쓰는 것보다는 셀을 참조하는 게 낫다. 여기 참조하는 거. 첫 번째 얘를 선택했죠. 1번
두 번째 여기다가 얘를 가리키게끔 2번 는하고 요 셀 주소를 참조해주면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차트에 가서 뭐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데 색깔을 뭐 녹색 계열로 바꿀지 뭐로 바꿀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자, 이제 교재 9장으로 갑니다. 9장.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연관이 있는 많은 자료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지만 하여튼 양이 많은 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특정한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자, 책대로 설명드린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빅데이터 아닙니까? 빅데이터는 뭐예요? 페이스북에다 데이터를, 그림을 올린단 말이야. 사진 찍은 거, 글씨를 올린단 말이야. 그냥 그게 묶어놓은 게 빅데이터예요. 근데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빅데이터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서, 특정한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란 얘기예요. 어떤 거? 서초중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명부. 서초고등학교 교사 명단. 학생 1학년, 2학년 전교생 명단. 생활기록부. 학생 성적 명단. 이거 묶어놓은 거, 이런 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놔야 돼. 이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끼리 모아놓으면 다시 데이터뱅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데이터처럼 이렇게 여기 요만큼 12달치 데이터 묶어놓은 거,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야. 이게 무슨 데이터베이스야. 뭔가 양이 많아야지. 그럼 5,000개? 5만 개? 50만 개? 하여튼 많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해봤자 8개잖아. 근데 이 8개를 직접 계산하라 그러면 눈대중으로 놓고 이 사람 55,000원, 이 사람 5만원 하고 싸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8,000명이면 어떻게 돼? 8,000건이면 50만 명 수능 시험 본 사람들 성적을 처리하려면 대충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50만 명을.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정리가 딱 돼 있잖아. 성적 파일로. 보통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파일. 이 파일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게 파일이야. 그렇죠? 이 파일은 뭐냐면 레코드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뭐 레코드는 또 뭐냐, 이거. 레코드는 한 사람의 자료 묶음을 레코드라고 보면 돼요. 한 사람의 자료 묶음. 1학년 1번 홍길동, 나이 몇 년 몇 월 며칠생, 주소 어디 이거 한 사람에 관한 거. 한 건.
한 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회원 가입하잖아요. 회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런 거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목들의 집합이라 그래. 항목. 영어로는 아이템. 다른 말로는 필드라고 돼요. 필드. 항목들의 집합체를 레코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분류가 뭐냐, 강좌가 뭐냐, 강사명이 뭐냐, 강의 요일이 뭐냐, 수강 인원이 뭐냐, 수강료가 얼마냐, 강사료가 얼마냐, 인기 강좌는 아니냐, 이 한 사람, 이거 한 건 이거. 한 사람의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거 한 건. 이거를 우리는 레코드라 그래요. 항목들의 집합이죠. 항목들의 집합이죠. 우리 책에 써 있어요. 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칸. 세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필드. 항목,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필드들이 모여가지고, 항목들이 모여서 묶여진 거, 개별 자료라고 하는데, 개별 자료. 여기서는 한 사람의 자료 묶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를 레코더라고 부른다. 그러면, 엑셀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기는, 우리 이 책은 데이터베이스를 써놓은 게 아니야. 꽤 해봤자 뭐 200개, 300개잖아. 20만 개가 돼야지. 그런데 보통 8개, 10개를 갖고 연습하다가 500개가 나오면 헤매져. 양이 500개로 늘어나면 정신없어요. 한번 보자고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이번엔 9장으로 가는데 9장. 9장. 영화. 50개를 넣어놨네. 50개. KBS 선정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0선. 오. 로마의 휠,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은 며칠 전에 또 봤어. 마리아. 로미오와 줄리엣, 티파니에서 아침을, 배너, 에스, 왕가나. 그러고 보니까 웬만하면 다 집에 있네. 쇼생크 탈출 한 20번 봤나? 예. 싱 인 더 레인. 50여 년 작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영화 원본을. 영화를 좋아해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봤고.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쉰들러 리스트, 뭐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때문에 나온 유행어가 있죠. 도자기 빚냐? 서로? 그 얘기 나왔죠, 그랬죠? 예, 콰이강의 다리. 영화 재밌었죠. 인디아나 존스, 뭐 시리즈별로 다 갖고 있고. 그런 거 웬만하면 다 있네. 자, 한번 보죠. 1960년대 상영된 영화만 골라볼라 그래. 어떻게 봐야 돼요? 1960년대라는 건 뭐예요? 1960년서부터 1969년도까지죠. 그렇죠? 이거를 조건을 어떻게 걸 거냐 이거죠. 조건부 개수 몇 개냐가 아니라 우리 카운트 if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적이 80점대는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60년대 제작된 영화가 몇 건이 있습니까? 아니라 60년대 상영된 영화만 걸러를 낼 거야. 다른 거는 다 가리고. 그건 함수라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영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것만 골라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영화 중에 상영 시간이 뭐 6시간, 7시간 되는 영화도 있었다며요. 그래서 중간에 점심을 준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긴 거. 하루에 한 번 상영한대.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책에 만진다고.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겠지 영화를 시작했는데 바로 기절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거를 멜로 영화만 난 따로 분류하고 싶다 이거, 전쟁 영화만 따로, 나는 액션 영화만 따로 분류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걸러내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이제 기능들이에요. 물론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드리 헵번이 주연된 영화만 여기서 걸러내라 이럴 수 있죠. 여기도 있네. 사브리나로도 오드리 헵번이 여기 들어갔네. 여기에 로마 휴일에도 오드리 헵번이 들어갔고, 그렇죠? 그럼 오드리 헵번이란 글자가 포함된 걸 찾으면 되지. 이거를 엑셀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그려봐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2시간이 넘는 상영시간 된 거를 골라봐라 이런 거. 그럼 2시간이라는 건 12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120분 이상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1960년대 상영됐다는 거는 60년도부터 69년도까지니까 69.5라는 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건을 주면 걸러질 거냐, 그러니까 걸러내만 될 거냐, 걔를 따로 출력할 거냐, 뭐 이런 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돼요. 연도 있죠.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요. 데이터라 메뉴 가시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 중에 첫 번째가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얘를 누르시면 39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61년서부터 69년도까지 있네.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난 요거만 복사해 가면 되잖아. 60년대 상영했던 거니까. 여기는 기능을 안 배웠단 말이야, 우리. 그러면 얘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60년도 이거 막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큰든지 작든지 순서대로 나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년대 게 몰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라도 내가 뽑아가야지. 그 많은 거를 내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따져가면서 60년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 가지라도 알면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왼쪽에 있는 번호 있죠. 번호. 왼쪽에 있는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을 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요. 자, 제가 이 상영시간 있죠. 상영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긴 게 1등이 되게끔 순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랭크 함수 쓰면 되잖아. 랭크 함수를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쓸까? 얘가 아직은 1등이고 얘랑 같대. 근데 여기 1등이네. 또 가다가 251, 226, 251이 있네. 251. 그럼 얘가 1등이네? 현재까지 얘가 1등이야. 아, 1등 찾기 힘드네. 이제 2등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 얘가 2등인지, 눈알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상영 시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먼저 해요. 상영 시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면 큰 게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다 놓고 1등 해가지고 여기서 훑으면 되지. 1등서부터 순위 구했잖아 지금. 근데 가서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게 있으면 같은 3등이 돼야지. 여기 똑같은 숫자가 있네. 이거 수작업으로 고쳐줘야지.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똑같은 이거로. 이러면 좀 덜 고생하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덜 고생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상영 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못할 짓이에요, 그거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엑셀을 공부할 때 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을 작업했어요. 저만의 엑셀 자료를 만들겠다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데 2000년도 거를 찾아보고 싶어. 2000년도에 있었던 일들만. 그럼 뭔가 조건을 줘서 뭔가를 계산해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어떤 명령을 걸어야지 하고 찾아보는 거야 이제. 근데 예전에 어떤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그거랑 연관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엑셀을 많이 배웠어요. 그냥 교과서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자, 왼쪽에 숫자를 보세요. 순번. 여기는 그냥 1, 2, 3, 4를 직접 지정한 거죠. 그렇죠? 이 순서는 의미는 뭐예요? 오른쪽에는 투표수 같아요. 투표수. 투표 숫자가 높은 게 1등인 것 같아. 이 투표수가 높은 게 1등인 것 같아. 대충 눈치를 보니까. 고유번호죠. 그렇죠? 고유번호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제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하면 길이란 글자가 앞에 있고 흐르는 강물처럼 저 밑으로 가 있네. 그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면 되겠지. 왜냐면 원래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원래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 중에 이제 167페이지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렬이라는 걸 먼저 해보자. 정렬. 연도별로 정렬을 하고 싶어. 연도별로. 그럼 연도란 안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면 오름차순 하면 옛날 거, 내림차순 하면 최신 거.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연도가 동일한 건 어떻게 되나요? 연도가 동일한 거 있는데 그 다음에는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상영시간이 긴 게 먼저인지 상영시간이 짧은 게 먼저인지 아니면 제목이 가나다선으로 되는 건지 뭔가 기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점수를 들잖아요. 근데 똑같아. 점수가 똑같으면 끌고 들어가서 홀딱 벗겨놓고 체중을 잰대요. 1g이라도 가벼운 사람이 이긴다는 거지. 싸움박질하는 경기니까.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홀딱 벗겨놓고 체중을 잰다는 것도 인권 침해가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주먹질이라도 먼저 한 사람, 우세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주심은 경기하는 거 쳐다보려 점수 매기려 힘드니까 주심은 경기만 진행하고 부심이 점수를 매긴다 이거지. 사람이 매기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태권도는 몸에다가 부착을 하잖아요. 점수판을. 그래서 뭐 주먹을 했다, 뭐 옆구리를 찔렀다, 뭐 어디를 하면 몇 점 하고 점수가 들어가잖아.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 소지가 생길까봐. 근데 컴퓨터에서는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동일한 연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렬대화상자에 가서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하는데 같은 연도가 나오면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제목을 오름차순 할 건지 아니면 투표수를 내림차순 할 건지 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하나 걸어야죠. 그럼 제목이 동일한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투표수도 똑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세 번째 기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엑셀 2003까지는 기준이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을 마음대로 넣어도 돼. 그러면 같은 56년도가 3개 나왔는데 이때는 투표수가 높은 게 먼저 나오게 지금 됐단 말이야. 61년도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투표수가 높은 게 위로 낮은 게 아래로.
지금 그렇게 조건이 바뀌어서 그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 분류에다 놓고 오름차순하면 SF 영어가 먼저 나오고 영어 그 다음에 우리말이에요. 가나다 순으로. 근데 난 이 가나다 순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전쟁물 좋아해요. 범죄 이런 거 말고 액션 좋아하지. 액션. 전쟁물을 전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액션물을 좋아하고요. 모험하는 거 좋아하죠. 모험. 멜로 이런 거 말고 모험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모험 쪽에 인디아나 존스나 뭐 빠삐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뮤지컬적인 거는 별로. 저 개인적으로 보면 SF도 좋아하는데 스타워즈보다는 터미네이터처럼 때리고 부시고 하는 거. 스타워즈는 왠지 너무 낯선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싫더라고. 그러면 분류를 그냥 가나다순이 아니라 내 주관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책은 가나다순으로 따지면 과장이 기역이고 차장이 치읓이잖아. 그럼 부장은 비읍이면 어디에 껴들어가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조건을 걸어서 정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자동 필터가 아니라 정렬 시트에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때 이제 제목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지 않고 제목란 안에다가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요. 제목란 안에다 클릭을 하면 돼요. 꼭 제목이란 글자를 클릭 안 해도 되고 중간을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 하면 가나다순으로 나오겠지. 이거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기는 너무 양이 많고 빠병이 1순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너무 많아서. 자, 오른쪽 169쪽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오름차순 하면은 숫자가 작아요. 글자보다. 정렬 순서가 있어요. 정렬 순서가 뭐냐면 숫자는 이제 0서부터 9까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인데 기호도 있지만 문자로 본다면 영어 다음에 이제 한글이에요. 그럼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될까? 영어 다음에 일본어. 영어가 우선이야. 그럼 일본하고 우리말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저기 몽골 글자랑 우리말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예.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순서 있잖아요. 프로그램 목록 순서 있지 않습니까? 목록 순서. 이게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이 되어 있고 20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먼저 있고 여기 그룹이 이제 폴더가 뒤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윈도우 10은 파일하고 폴더하고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바뀐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글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보다 안녕이라는 글자가 더 크다고. 이 숫자보다. 글자는 어떤 수보다 모든 수보다 다 커.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요 사이에 기호가 있다 그랬죠. 기호. 어떤 거? 뭐 느낌표, 뭐 골뱅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호들. 그럼 기호도 순서가 있어요. 숫자는 0서부터 9까지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기호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서는 몰라도 돼.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
예. 소문자가 작은 거고 대문자가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가는 거죠. 한글은 어떻게 돼? 기억에서 이엇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영어는 A에서 Z로 가는 거고.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 대문자가 나중에 나오고. 근데 엑셀은 대문자, 소문자를 잘 구별하지는 않아요.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는 대소문자로 구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예. 그래서 뭐 정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번호에다 놓고 나서 뭐 오름차순 한다든지 내림차순 한다든지 이렇게 꾸밀 수는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주연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여기가 그레고리 팩 오드리 헵번이면 그레고리가 기역이고 오드리가 이응인데 클라크 케이블은 키역이고 비비안 리는 비읍이잖아. 요 주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로마의 휴일 같으면 그레고리 팩이 더 중요해? 오드리 헵번이 더 중요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운드 뮤직에서는 줄리 앤드루스가 더 주인공 마리아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앞에 온다는 건 알겠는데 오드리 헵번이 그러면 울겠지 또. 이거는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순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남녀 주인공을 써놓은 것 같아. 남녀 주인공을 보통 남자를 앞에 쓰고 뒤에 여자를 썼는데 사운드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원체 비중이 크니까 앞에 넣은 것 같고 그렇게. 예. 자, 정렬은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 좀 불편해서 제가 안 한 거고요. 뒤에 가면 한번 해볼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전쟁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액션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얘를 복사해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어떻게 블럭 잡아요?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블럭 잡는 방법.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게 50개인지 5만 개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면 블럭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면 그쪽 끝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누르고 옆으로 키보드를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얘를 제가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 눌렀는데 붙여넣기 하려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때 키보드로 움직이면 돼. 키보드로 가면 그냥 옆으로 가요. 컨트롤 V 누르면 가자.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중복된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지금 분류가 지금 종류별로 통째로 복사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중복된 거 빼버리자고. 이렇게 블럭 잡고요. 데이터에 가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요게 딱 요거만 있는데 종류가 딱 요거만 있는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분류가 50개였잖아. 50편이 나왔으면 50개잖아요. 근데 중복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난 전쟁에 좋아한다면 전쟁을 위에다 올리고 멜론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전쟁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액션은 두 번째로 끌고 가고 모험하는 거 세 번째로 끌고 가고 코미디 그 다음에 넣고 뭐 뮤지컬을 뭐 그 다음 넣고 그 다음에 SF를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옮기면 돼요. 옮기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이렇게 가고 드라마 가고 멜로 가면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르예요. 순서가. 요렇게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는 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했잖아요.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내려갔잖아요. 그게 5만 개든 50만 개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됐죠? 그럼 이게 만약에 50만 개 내려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갔을 거란 말이야. 50만 번째 줄까지. 얘를 다시 저 위로 올려가지고 옆에다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가는 거야. 키보드로. 옆에 붙거든 이렇게. 그럼 컨트롤 V 누르면 붙었잖아. 그렇게 해서 저는 요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류도 요 순서대로 나오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예.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또 귀가하셔야 되니까. 예. 왜냐면 여기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 말고도 있어요. 색깔별로도 정렬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예. 그래서 중복된 항목 제거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또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